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년 10반 국어 문학 비시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여러분? 아유, 날씨가 이제 되게 추워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도 약간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씨는 좀 밖에 외출 나가기가 좀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 어차피 수업을 집에서 들어야 되지만 밖에 외출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도 백신 맞죠? 이제 2차 접종까지 해야 되니까 건강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뿌리 이야기 5번 문제, 그러니까 2번에 있는 5번 문제하고 뒷장에 있는 문제까지 해서 뿌리 이야기 전체를 이제 끝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간단한 의자라고 하는 시를 배우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4번 문제까지 풀었는데 이제 5번을 들어갈 거예요. 5번에서는 이런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풀었던 문제는 이제 역사와 예술이 접목되어 있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미술 같은 경우는 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 같은 경우는 고모할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문학과 인접한 관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음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고모할머니와 같은 인물들의 삶을 역사책을 통해 이해하는 것과 문학작품을 통해 이해하는 것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책을 좀 안 배운 지 오래됐죠, 여러분.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한국사를 안 배웠을 거예요. 3학년 1학기 가면 이제 배울 거예요. 근데 역사책에 실려있는 위안부 사건 내용하고 실제로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위안부 사건에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역사책은 이렇게 인물을 통해서 주관적인 감정이 노출이 되어 있나요, 여러분? 안 돼 있잖아요. 그냥 역사적인 실제의 사건만 객관적으로 전달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위안부 문제를 이제 역사 교과서에 그리고 있다면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참 나쁜 행동이다, 천인 공노할 짓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내용들은 빠져 있잖아요. 보통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사건은 부정적이죠. 참으로 일본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다뤄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의 정답을 적어본다면, 역사책 같은 경우는 사실성, 객관성 등의 장점을 가진다고 한다면, 문학작품은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수많은 위안부 피해자들 중에 소설로 허구화시킨 인물, 고모할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보라색 부분만 정리하셔도 되겠고요. 위에 나와 있는 역사책을 통한 알 수 있는 점, 이 점도 같이 정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갈 테니까요. 적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친구들은 정지를 해 두세요. 이제 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사실상 뭐 답이 하나만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가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뭔가 문학을 감상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보는 게 3번 문제예요. 여기서는 좀 부담을 놓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3번 안에 있는 설명이 뭐냐면, 김수미라는 작가가 뿌리 이야기를 쓴 거잖아요. 뿌리 이야기를 만들면서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정리한 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는 이런 내용입니다. 나무는 태어난 자리에서 성장하고 결국 숨을 거두는 존재인데, 그런 나무가 뿌리 내린 흙을 떠나 낯선 흙 속에 옮겨 심어질 때 얼마나 공포스러울까 하는 생각에서 소설이 출발했어요. 지금 이 작품은 그러니까 인간을 나무에 비유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간이라는 이 말을 나무라는 말 대신에 집어넣은다면 이 말도 의미가 생길 수 있겠죠.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씨도 생겼고요. 그리고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끼리 수년간 같이 지내고 또 떨어져 나와가지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죠.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실제로 여기 나오는 어떤 인물, 그라고 하는 인물이나 고모 할머니라고 하는 인물들은 그런 기본적인 인간이 누려야 될 가족 간의 관계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최근 제발트의 이민자들과 준파 라히리의 저지대처럼 이민 2세들의 불안을 다룬 소설을 흥미있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통해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뿌리 이야기를 썼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문제, 여러분들이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해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작가가 말한 영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두 번째 그 글에 나와 있는 영향을 말하는 거죠.
작가가 읽은 소설들의 인물들과 이 작품들의 인물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자. 결국 그 두 번째에 나와 있는 내용에 이민자들 같은 경우도 어떤 한 나라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다시 이주를 한 거잖아요. 어떤 생애에 어떤 기반이 없는 거죠. 나의 어떤 국적, 가족은 있다 치더라도 나의 기본적인 기반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면에서 뿌리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학년 10반이잖아요. 2학년 10반이라고 하는 하나의 반 안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들이죠. 하지만 이제 이민자들 같은 경우는 소속이 어디인지가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주체성도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런 인물들이 실제로 뿌리 이야기에서도 또는 고모 할머니를 통해 드러나는 거겠죠.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독서 경험이 작품 창작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김수미라는 작가도 어떤 다른 작품을 통해 영감을 얻은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렇죠. 책을 통해 나의 창작 동기를 만들게 되었다. 또는 책에 대한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 예시 답안이 꽤 길지만 보라색 부분만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독서의 경험은 작품을 구성하거나 창작할 때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리해 주시고요. 마지막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요. 상호 텍스트성을 물어보고 있어요. 상호 텍스트. 그 부분에 한번 밑줄을 그어주시겠어요? 선생님이 지금 수업이 빠른 이유가 분량을 너무 길게 만들어 놓으면 친구들이 좀 힘들어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무조건 라이브로 다 이 수업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정지해 두시고 또 정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선생님은 빨리 넘어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혹시 정리가 덜 됐다면 정지를 해두시고 정리하시고 제 거 다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예요. 상호 텍스트는 아까 제가 방금 밑줄 그으라고 했습니다. 상호 텍스트는 문학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상호 텍스트. 텍스트를 하나의 작품이라는 뜻과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상호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다 이런 거잖아요. 서로 뭔가 연관이 있다 이런 거죠. 작품들 사이의 연관을 말하는 게, 관계를 말하는 게 바로 상호 텍스트성을 말하는 겁니다. 왼쪽에 뜻이 나와 있죠. 작품을 감상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맥락 중에 하나로 한 작품과 다른 작품 사이에 나타나는 발상, 주제, 인물 이런 거를 상호 텍스트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문학 A 시간에 배웠던 이기영의 고향이라는 것과 유치진, 희곡의 대가죠. 희곡의 선구자 유치진의 토막과의 상호 텍스트성은 뭘까요? 그렇죠. 1920년대를 배경으로 했다. 그것도 농촌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드러나 있죠. 이런 식으로 서로 연관성을 갖는 관계를 상호 텍스트라고 불러요. 물론 똑같은 점뿐만 아니라 차이점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3번 문제는 이걸 물어보고 있죠. 작품 사이의 관련을 뜻하는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말을 참고해서 위 작가의 말이 작품 감상 활동에 어떤 도움을 주냐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신다면요. 마지막 부분만 주목하면 되겠죠? 작품 속의 인물, 사건 등에 대한 이해와 감상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수많은 작품들과의 관계를 따져보면 이런 지점에서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구나. 인물이 여기서는 되게 좀 선한 인물이고 여기서는 악한 인물로 나오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보라색 부분만 정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정리했다고 생각하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B시간 시험 범위가 절반까지 왔습니다. 물론 분량으로 따지면 이미 절반 넘었죠. 혈앤우하고 뿌리 이야기가 꽤 비중이 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의자를 배워볼 거예요. 의자. 단원명을 보세요. 우리가 방금 단원 배웠던 것들은 문학의 맥락과 인접 분야라 해가지고 혈앤우에서는 뭐 신문, 광고 이런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뿌리 이야기에서는 역사와 미술이 나왔죠. 예술이죠, 예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어는 뭐냐면 문학의 수용과 소통이에요. 수용은 받아들이는 거죠.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뭔가 서로 얼굴 맞대고 말한다는 뜻도 있긴 하지만 문학의 차원에서는 작가가 쓴 글을 가지고 작가가 어떤 걸 표현하려고 했는지를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생각을 해보고 작가는 이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게 곧 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워본 대표적인 작품으로 우리가 의자를 배우는 겁니다. 이정록이라는 작가가 쓴 글이거든요. 이 작품은. 그래서 작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도 살펴볼 거고, 항상 시를 읽을 땐 여러분 제목을 보라 했죠. 제목을 먼저 떠올려 봐야 돼요. 현대 시를 읽을 때는 제목을 딱 봤을 때 의자? 의자 하면 뭘까? 나 지금 앉아있는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서 있는 것보다 낫지? 좀 편안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합니다. 사진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지금 듣고 있긴 하겠지만 의자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라는 식으로 선생님이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뭐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겠네요. 수업 시간에 또 혹은 시험을 이제 풀 때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네요. 그리고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들이 놀이터에서 앉아 계시는 모습이죠. 세 번째는 비어있는 그냥 의자의 모습입니다. 의자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일까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항상 이 일을 할 때나 여러분들과 같이 있을 때 빼고는 거의 다 의자에 앉아있기 때문에 서 있을 때의 그 힘듦을 좀 덜어주는 뭔가 안식처 같은 역할을 했어요. 안식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또는 이제 여러분들의 뭐 진로 상담을 고민하거나 오늘은 또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주는, 고민할 때 이렇게 자주 앉아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죠. 여러분들한테 의자는 무엇이에요? 한번 말해보세요. 생각이 잘 안 나면요, 한번 눈을 감고 머릿속에 의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의자를 떠올려 볼 때 빈 의자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겠고, 혹은 뭔가 앉아있는 나의 모습, 어렸을 때 누군가와 같이 있던 모습, 혹은 뭐 카페에서 지금 이성교제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같이 서로 마주보는 모습들, 그런 거를 의자로 떠올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자의 의미는 꽤 다양해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긴 했지만 편안함,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휴식, 기댈 수 있는 물체, 또는 여러분들이 8살 때부터 쭉 학교를 다녔다고 가정한다면 거의 10년 동안 이 의자를 안 본 적이 없죠. 친구 같은 존재 또는 동반자 같은 존재고, 무언가 상념에 빠져가지고 고민을 하다 보면 혼자 이렇게 있을 때가 많잖아요. 뭔가 고독한 존재, 이렇게도 의자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를 떠올리셨다면 뭐 다른 의미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 시의 주제에 대한 절반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정록이라는 이 시인도 시인이기도 하고, 이분은 선생님이세요. 한문을 가르치시는 이제 선생님이시고요. 이 분도 이제 제목을 의자로 지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내용으로 시를 썼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용인가 일단은 작가를 파악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설명했지만 이분은 시를 짓게 된 동기가 이거래요. 한용운의 시집을 읽으면서 시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와,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딱 여러분도 지금 2학년이잖아요, 2학년. 여러분도 이런 분처럼 이렇게 시에 대해 관심 갖고 뭐 이런 열망이 있나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좀 현실적인 문제로 이제 수능에 대한 고민이 더 많죠. 하지만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인으로 등단해가지고 평범한 사물들, 이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평범한 사물들이 자연스럽게 삶을 이루고 소중하게 감싸는 모습을 노래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사물들로 이 시인은 시를 지었다는 거겠죠. 실제로 선생님이세요. 고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의자라고 하는 시는 이 보라색 부분들이 포인트입니다. 화자의 어머니가 화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에서 보면 말하는 사람, 화자가 주로 시를 전개하는 반면에 이 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인의 어머니 또는 화자의 어머니가 될 수가 있겠죠. 화자의 어머니가 화자에게 뭔가 당부하는 말, 그리고 조언해주는 말들이 이 시의 전개 방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아픈 경험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어떤 일련의 경험을 통해서 의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 이걸 어머니가 깨달아서 시의 화자에게 들려주듯이 시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또는 자연, 삶의 모든 주변에서는 서로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의지한다 이거죠. 그렇게 서로 의지하는 것이 마치 의자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뿐만 아니라 꽃,
열매,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호박, 참외 이런 애들도 의자가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의자를 깔아놓는 게 아니고 의자로 비유되는 다른 대상들이 서로 이 대상 자연물들을 도와준다는 거죠. 그런 시가 바로 의자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는 정리해 보셔야 되겠죠? 갈래는 서정시, 자유시. 성격은 상징적, 사색, 무언가를 되돌아본다는 거죠. 되돌아보면서 뭐 성찰한다든지 깨달음 얻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성격이 나와 있습니다. 제재는 의자고요. 주제는 서로 배려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혼자 살아간다고 많이 느껴요.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다 내 덕분이야. 내가 스스로 내가 다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의 관점으로 보자면 그 사람이 뭔가 혼자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성공하기까지 과정에서 도와주신 분들이 많죠.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갔다고 하면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합격한 거야. 이런 마인드보다는 내가 힘들 때나 지칠 때나 의지해준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성적에 대해 또는 진로에 대해 고민해준 담임선생님과 교과선생님, 그리고 내가 실제로 학교를 다니기 싫을 때 또는 그만두고 싶을 때 이럴 때 같이 밥 먹자고, 급식 먹자고, 또는 같이 운동하자고 힘내라고 조언해준 친구들, 이런 대상들이 결국 있었기에 본인들이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죠. 특징, 의자라는 일상적 소재를 쓰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소재, 이게 바로 이중록 시인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사투리가 쓰였다고 하길래 한번 찾아봤어요. 이 시인이 어디 사람인가. 충청도 분이시더라고요. 전라북도 사투리 같은 경우는 요새 여러분들은 거의 안 쓰시죠. 하지만 이제 40대, 50대 이상 분들은 아직도 전라북도 사투리를 쓰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전라북도의 방언, 사투리는 거의 충청도와 좀 비슷해요. 인접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읽었을 때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요. 어색하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전라북도 사투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크네. 네가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 아니었냐. 전라북도 같은데 알고 보니까 충청남도 분이시더라고요. 사투리 사용해가지고 인물의 특성을 부각시켰다. 이게 이제 시의 특징. 그 다음 세 번째는 구어체. 그러니까 일상적인 대화체를 사용하듯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게 이제 특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이게 실제로 시가 얼마 안 돼요, 여러분. 5형까지밖에 없고요. 그렇게 복잡한 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빨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1년입니다. 병원에 갈 채비를 하며, 자, 누가 병원에 가죠? 그 뒤에 이제 어머니가 나오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병원에 가시는 건데 그 이유는 바로 뒷부분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2연에서. 그래서 병원에 간다라고 시를 시작하니까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시의 소재를 일상생활 속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 다음 읽어볼게요. 어머니께서 한 소식 던지신다. 한 소식에 대한 내용도 궁금하죠?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 거지? 그 내용이 곧 2연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깨달음이 2연부터 제시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2연으로 가보겠습니다.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가 아프신 건 누구예요? 어머님이죠, 어머님.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허리가 아프시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제가 전라남도 사람이라서 전라남도 같이 말하지만 충청남도를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다 의자로 보여. 의자로 보이는겨.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너무 어색하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제 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자의 상징적인 의미가 첫 번째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허리에 아픈 어머니가 안고 싶고 기대고 싶은 것. 그러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인다는 건 세상이 의자라는 거잖아요. 그럼 의자라고 한 존재는 어머님한테 기대고 싶은 존재,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물체로 가지고 있는 의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온갖 세상을 말하고 있으니 그 세상이라고 하면 뭐 돈도 일종의 의자가 될 수 있고, 또는 어머님이 입고 계시는 옷이나 또는 병원에 부축하면서 도와드리는 아들이나 다 의자로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신한테 도와주는,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요. 자, 꽃도 열매도 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 대상에게는 의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일단 이 의자라고 하는 거는 비유적으로 표현된 것인데, 그럼 원래 원관념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꽃과 열매한테의 의자는 뭘까요? 물론 뭐 농약이 될 수도 있겠죠. 농약이 요새는 이제 좀 많이 하는 곳도 있지만 그냥 진짜 농약 없이 키우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꽃받침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꽃받침. 일단 이 전체의 내용은 의인화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앉아있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원관념은 꽃받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의자라고 하는 건 비유적 표현이고요. 꽃받침이 결국 의자로 표현이 된 거죠. 꽃받침은 꽃의 보호기관이에요. 외피라고 하죠. 바깥쪽에 달려있어가지고 꽃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꽃한테는 또는 열매한테는 이런 꽃받침이 의자가 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연의 내용입니다. 이걸 어떻게 깨달은 거죠? 지금 어머님이 그렇죠. 허리가 아프시다가 깨달으신 거예요. 허리가 아파서 한참 생각해 보시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의자로 되어 있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다. 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말엔 아버지 산소 좀 다녀와라. 그럼 아버지가 지금 시의 화자의 상황으로 볼 때는 지금 돌아가신 걸로 알 수 있겠죠. 그래도 큰애 네가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 아니었냐. 자, 큰애라는 것은 결국 시적 화자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살아 계셨을 때나 또는 이제 살아가셨을 때 말하는 게 더 맞겠네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지가 평소에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곧 큰애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아버지에게는 이 큰애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의자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머님이 말하는 그 표현에서는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나와 있는 의자의 의미. 자, 이것에 대한 원관념은 결국 큰애, 결국 나를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믿고 의지하셨다라는 거죠. 시의 화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셔가지고요. 사연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따가 침 맞고 와서는 허리 아프시니까 침이나 뜸을 많이 맞으시겠죠. 참외밭에 지푸라기도 깔고 호박에 따리도 받쳐야겠다. 자, 지푸라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일단 전체적인 의미를 정리해 놓고 지푸라기라고 하는 것은 의자의 상징적인 의미 중에 세 번째 의미입니다. 참외와 호박을 상하지 않게 자라도록 해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외나 호박한테는 마치 의자로 느껴지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 이 사연의 내용은요. 참외나 호박은 그냥 농약 뿌리거나 아니면 뭐 가지치기 할 때나 뭐 이렇게 중요할 때만 일을 하고 자기 알아서 자라나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시에서 볼 때는 주변에 보잘것없이 보이는 존재이긴 하지만 사물에게도 신경을 쓰이는 모두 다 소중한 존재라고 여기는 어머니의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의자라고 하는 것의 원관념은 결국 지푸라기, 또아리가 되겠죠. 어머님은 지금 이런 참외나 호박도 식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정리해 주세요. 그 다음 마지막 연입니다. 아이고, 이거 저는 선생님이 어제가 결혼 1주년이었어요. 아이고, 결혼했을 때 그러니까 선생님의 어머님이 저한테 해준 말 같네요. 싸우지 말고 살아라. 선생님이 맨날 싸우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결혼을 할 때 항상 화목해야죠. 결혼하고 나서도. 갑자기 이제 이 시 구절을 읽으니까 저는 결혼식 때가 생각납니다. 한번 마지막에 읽어보겠습니다. 싸우지 말고 살아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냐.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요. 의자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연에서 뭘까요, 결국?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를 내놓는다. 진짜 앉으세요? 그럼 물체 의자는 아니겠죠?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너가 어른이 돼가지고 살아갈 때 서로 의지하고 서로에게 의자가 되어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결국 원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향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가보자면 아이고 자꾸 화면이 넘어가네요. 자, 여기서는 결국
원관념이 서로를 향해서 위로가 되는 존재를 말하는 거겠죠. 위로가 되는 존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시의 내용은 직접 인용을 쓰고 있습니다. 직접 인용. 어떻게 해라. 무엇 라고 고 할 때 그 인용. 그러니까 고는 간접이잖아요. 했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어머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가지고 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읽는 독자들에게는 무엇이 느껴질까요? 어머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까 생동감, 사실감, 현장감 이런 게 느껴지겠죠. 실제로 화자에게 말을 건넨 듯이 말하는 것도 있지만 직접 독자들에게 말을 전달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꽤 길었죠? 여기까지 선생님이 수업을 할 거고요. 다시 화상 수업방 넘어와서 질문 받고 정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